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이걸 통해서 현재 세계 경제, 또 지정학적 상황, 이런 복잡한 면들을 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새 AI 칩 소식도 있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의미심장한 연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나 시장 반응까지 네, 맞아요. 언뜻 보면 다 따로따로 같지만 사실은 꽤 얽혀있는 소식들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연결해서 당신께서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보면요. 기술 규제가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중앙은행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원자재 시장엔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미국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보급형 AI 칩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맞아요. 기존 H20 칩보다는 사양하고 가격을 좀 낮췄다고 하던데 이게 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이라면서요? 네, 최신 설계 방식이죠. 6월 양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6월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좀 서두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가 그 약 500억 달러나 되는 중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였군요. 네, 규제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2022년 이전에는 거의 95%였는데 지금은 50%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와, 95에서 50이면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화웨이 같은 경쟁자도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어센드 910B 같은 칩으로요. 화웨이도 만만치 않군요. 네. 이미 엔비디아는 재고 상각이나 매출 포기 같은 걸로 수십억 달러 손실도 봤던 터라 뭐랄까 좀 절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이 새 칩으로 예전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능을 낮췄다고 하니까 그게 좀 걸리는데요. 바로 그게 엔비디아의 딜레마죠. 규제 한도, 특히 그 메모리 대역폭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 1.7에서 1.8 TBS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걸 넘지 않으면서 성능은 최대한 뽑아내려는 그런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줄타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GDDR7 메모리를 쓰고 그 코어OS 같은 고급 패키징 기술은 안 쓰는 식으로 기술적 타협을 하는 거죠. 코OS 안 쓰고요. 그럼 성능 차이가 꽤 날 텐데요. 네, 성능은 좀 희생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발을 붙이고 있겠다. 이런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단순한 신제품 출시라기보다는 규제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고도의 전략적 도박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이런 고민이 결국은 또 거시경제 안정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또 흥미롭잖아요. 프린스턴대 졸업 축사에서 이례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다고요? 네, 맞아요. 직접 통화 정책을 언급한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죠. 통화 정책 얘기는 없었군요. 평화적 불안정성이나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더 깊은 우려를 내비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경제 예측의 기본이 되는 안정성에 대한 강조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4월 PCE 물가지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좀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던데요. 네, 근원 PCE 기준으로 전월 대비 한 0.1% 상승 정도로 예상되니까 2개월 연속 둔화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0.1%면 상당히 낮은데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해도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서긴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당분간 계속 동결,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실히 잡으려고 할 거예요. 역시 신중하군요. 네, 그리고 관세 문제라던가 다른 변수들도 좀 더 지켜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같이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이것도 얼마나 둔화되는지 봐야 하고요. 하긴 연준이 이렇게 신중한 데는 그냥 경제지표 말고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것도 큰 이유겠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참 안타까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드론이랑 미사일 합쳐서 367대나 쐈다고요. 네,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들이 브렌트유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규모를 4월 초 이후 최대치로 늘렸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 유가 상승에 베팅한다고요? 네, 이게 이란이나 러시아 걸량 불확실성 또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 기대를 키우는 거죠. 불안 심리가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불안하면 일단 원자재부터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관세 문제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관세 관련해서 좋은 오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또 성실히 안 하면 4월 10일 수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걸 보면 협상이 좀 순탄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거나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러면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비용 증가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익 감소나 심하면 고용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군요. 네,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술 기업의 생존 전략, 또 중앙은행의 그 신중한 저울질,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과 시장의 민감한 반응, 이게 정말 다 긴밀하게 얽혀 돌아가네요. 네, 그렇죠. 각각의 뉴스 조각들이 모여서 현재 복잡한 세계 경제 지형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되고 또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거의 일상화된 이런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네. 기업과 투자자들이 단순히 매일매일의 뉴스에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글로벌 전략과 위험 관리 방식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